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2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OT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고요 전진하는 겁니다. 그냥 한 큐에 그냥 이틀 내에 20강 딱 한번 끝내보는 것. 아, 나 고3, 아, 나 N수생 맞구나 라는 걸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20강을 이틀 내 또는 3일 내 끝내지 못한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이 올해의 도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조차 못하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국어, 영어, 수학은 또 어떻게 정복하시겠습니까? 뭔가 시금석, 뭔가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 나 수험생이야, 이 기준점은 바로 이 한국사를 20강을 한 큐에 한번 완강해 보는지 안 보는지 못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각오되셨죠? 준비됐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입니다. 나는 수험생이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3강 남북국 시대인데요. 남북국 시대에서 한 문항 정도가 나오겠죠. 왜냐면 고대에서 두 문항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 한 문항, 남북국 시대에서 한 문항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남북국 시대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문항. 예, 신문항이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켰는지 그거, 요게 초점이에요. 두 번째, 발해입니다. 이 발해란 나라, 고구려 계승의 어떤 흔적이 있는지, 발해라는 나라 자체를 알고 있는지 요걸 묻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신문항, 그리고 발해는 어떤 나라인지 요 두 가지를 포인트를 둬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라, 이제 통일신라가 됐습니다. 아, 김추추, 무열왕, 그렇죠. 이 삼국통일의 어떤 그 틀을 잡았고요. 그의 아들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완성했고요. 그의 아들이 뒤에 이어서 이제 통일신라의 전성기를 이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헐. 뉴스페이퍼 킹. 네, 자 신문왕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신문왕입니다. 자, 이 신문왕은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우리는 신라 중대라고 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신라 중대라고 하면은요, 통일신라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는 크게 삼국시대의 신라가 있고 통일신라의 신라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배울 부분은 통일신라의 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라 천년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크게 구분한다면 신라 상대, 중대, 하대가 있는데, 상대는 일반적으로 삼국시대의 신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라 중대와 하대는 통일신라. 중대는 통일신라의 초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신라 중대에는요, 신문왕이 있었습니다. 아, 이 당시는요, 정말 왕권이 강화되었던, 네, 왕권이 강화되었던 그런 시기였다.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신문왕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이 필요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하는 반란, 난, 이런 것들을 진압하는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실제 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건 왕은, 리더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는 이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김흠돌의 난. 자, 이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예,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진골 귀족들을 다 숙청하는 거예요. 숙청하기 위해서는 그냥 너는 왕권을 약화시키는구나, 너 죽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그 명분이 바로 영모. 바로 이 왕권을 위협하는 김흠돌, 이 김흠돌을 둘러싼 그 진골 귀족들을 처단하라. 영모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명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시킬 목표예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고구려의 귀족회의가 뭐가 있었죠? 제가회의가 있었죠. 신라에는 어떤 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귀족회의가 화백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백제는 정삼이라는 게 있고요. 이 화백회의의 그 장이 누구였냐면 상대등입니다. 이 상대등의 이 상대등, 그 화백회의의 장이죠. 화백회의의 장인데 이 상대등의 세력을 당연히 약화시켜야죠. 이건 귀족회의니까 귀족회의에서 입김이 세시면 안 되잖아요.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백회의의 장, 상대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바로 자신의 오른팔, 자신의 어떤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있어요. 집사부. 왜 이러면 집사, 주인의 명을 착착착 해결해주는 사람 집사하잖아요. 그걸 떠올리세요. 자, 집사부. 자, 그래서 집사부를 운영하고 있었던 집사부를 저는 그 예능 프로 집사부 일체가 나오면 자꾸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직업병입니다. 집사부 일체와 이 집사부 시중이 자꾸 연결돼 가지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당연히 강화시킵니다. 상대등의 세력은 약화시키고 시중의 기능은 강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진골 귀족들을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공백, 그 지역을, 그 공간을 누구로 채우냐면 당시 육두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앞 강의에서 골품제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골, 경주 김씨들, 품, 경주 최씨들, 붐붐붐. 이런 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도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죠. 바로 이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두품의 등용.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오른팔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 정치에서는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 좋습니다. 자, 경제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나오는데요. 자, 이 경제에서는요, 뭘 하냐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먼저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요. 자,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건 노동력을 징발할 수가 없어요. 노동력을 징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급을 폐지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노급이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이 노급은요, 그 진골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에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받았냐면 노구로 월급으로 뭘 받으면 읍을 받아요. 읍면동. 마을을 통째로 받은 거예요. 와우, 대박이죠? 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수치가 가능한 거예요.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거예요. 노동력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노동력은 이 땅을 지급받은 그 귀족들에게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왕은요, 관료전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대가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관료전은요, 노동력 징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은 왕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군사력은 왕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여기서 나오는 일정 그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쌀 같은 게 있으면 쌀 수확량의 일부만 가져가는 것. 그 쌀만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관료전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귀족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왕권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요, 정전이라는 것도 지급을 합니다. 정전이라는 것도 지급하는데, 이거는 이제 신문왕 때는 아니고요, 성덕왕 때예요. 네, 성덕왕 때인데, 요 정전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냐면 바로 백성들. 백성들에게 지급하고 있더라. 관료전과 노급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관리들에게 주는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땅의 소유권을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정전은 뭐냐면 그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준 거예요. 아마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확인하고, 그래, 그거 너 땅으로 인정해 줄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경제면에서의 개혁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회면에서의 개혁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왕이 됐어요. 자, 이게 어떤 그 귀족들의 어떤 경제권을 딱 관료전 통해서 장악했어요. 그리고 집사부 시중과 육두품 중에서 이제 왕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신라, 통일신라의 지방 행정 조직을 또 개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구주 오소경으로 지방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방 행정 조직.
지도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어느 나라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주 오소경 지도 나왔어요. 어느 나라? 통일신라. 5도 양계 지도 나왔어요. 어느 나라? 고려. 8도 지도 나왔어요. 어느 나라? 조선. 이런 식으로. 예, 지도 보여주고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도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이 어느 나라인지 아셔야 되겠죠.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 5경 15부 62주 발해. 5도 양계 고려. 8도 조선.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소경이 뭐냐 말이에요. 이 오소경. 예, 전국을 9개로 나누고 다시 작은 경주를 만들었다. 경주가 서울이니까 이 서울 경자거든요. 왜 미니 경주를 또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신라의 그 수도가 경주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구주 오소경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수도의 편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의 편제성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중앙군과 지방군, 네, 군사 조직이죠. 이것을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서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구서당은 바로 예, 중앙군이 되는 것이고요. 구서당은 중앙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10정, 네, 요 10정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전국을 지금 구주로 나눴잖아요. 구주로. 그죠? 여기에 하나의 정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즉 지방군이 되고 있더라 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지금 이 구서당 10정에서 여러분이 구서당에 들어가는 이 중앙군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요. 너무 중요하잖아. 그죠? 너무 중요한데 신라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요. 와우! 백제인도 들어가고요. 고구려인도 들어가고요. 심지어 말갈인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군에 막 인도인, 스리랑카인, 일본인, 미국인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오케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통일이야. 이제 통일됐잖아요. 이제. 그죠? 바로 민족 융합. 바로 이 목적은 바로 민족 융합의 차원에서 민족 융합이 위에 있어야 되겠다. 예, 구서당은 바로 민족 융합의 차원에서 네, 민족 융합의 차원에서 이렇게 신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10정. 이 10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방군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군. 이것은 바로 지방군. 자, 이렇게 해서 신라할 때는요. 구주 오소경 그리고 구서당 10정의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데 뭐 앞에서부터 아마 쭉 내려왔던 제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상수리 제도는 뭐냐면 일종의 인질 제도예요. 인질 제도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 경주 이외의 그 지역에 유력한 귀족이 있어. 그러면 그 귀족을 경주에 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상수리 제도는 나중에 기인제도 고려 태조 왕건 때 시행되었던 바로 이 기인제도로 연결이 될 겁니다. 다 인질제도예요. 인질제도. 예, 그러니까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예, 그런 모습들로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여튼 지금 초기잖아. 통일신라 초기, 고려 초기. 이 사람들 지금 핵심은 뭐야?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왕권, 난 어떻게 강화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제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 확인하신 겁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에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고구려 소수리망 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기록상 대학이라 할 수 있는 태학을 세웠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아요. 통일신라 신라는 왕권 강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 유학을 통해서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자발적 복종을 만들기 위한 유학 교육관을 만들죠.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국학이라는 겁니다. 네, 국학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관을 만들어서 딱
호족세, 딱 귀족 세력들을 딱 통제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이게 바로 통일신라 초기에 보여줬던 바로 신문왕의 여러 개혁의 일련의 내용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중대는 왕권 강화 누구? 신문왕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전성기는 바로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거. 잘 나갈 때 자기를 둘러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잘 나갔던 신라도 이제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말기가 되겠죠. 자, 이때는요, 왕권이요, 너무나도 약했던, 왕권이 너무나도 약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 중대 왕권이 강했다면 신라 하대는 왕권이 약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난을 계기로, 아까 신라 중대는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랬는데 여기는 거꾸로 이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자, 이 난은 무엇이냐? 예, 바로 김헌창의 난이에요. 김헌창의 난. 왜 이렇게 김씨들이 많지? 당연하지. 그들이 다 경주 김씨니까. 그죠? 네, 경주 김씨들과의 어떤 그 모습들이니까 김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김헌창의 난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신라 하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벌어집니다.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벌어집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 바로 김초추에 의해서 출발했던 이 경주 김씨 진골 귀족들이 이제 신라 하대에 오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왕권은 지금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노급 있잖아. 노급은 여러분 진골 귀족들의 어떤 기반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거 신문왕이 나쁜 신문왕, 난 신문왕이 싫어요. 결국 이 노급은 시간이 흘러와서 결국은 다시 부활돼요. 이게 기득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국요 신라 하대 오면요 노급은 살아있다. 노급은 살아있다. 노급은 다시 부활되어서 그 기능을 다시 이 귀족들의 경제 기반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앙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으니까 사회는 당연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모습들. 자, 이제 서서히 골품제의 모순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골품제, 나라도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열받는 거잖아요. 이러한 골품제의 모순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중앙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도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 성주, 장군이라 칭하면서 등장했던 이들을 우리는 바로 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들을 바로 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호족은요 1세대와 2세대로 나누어서 한번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호족 1세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족 1세대. 호족 1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은 뭐니 해도 역시 이 사람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와우, 장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대 여러분 나이 또래에 여러분 완전히 평범한 이 당시 요즘 용어로 쓴다면 완전 흑수저. 이름도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름 장보고. 나중에 지은 이름이에요. 월급 받으려고 지은 이름이거든요. 완전 흑수저 출신이 이 친구가요. 이거 화란문 잘 썼거든. 이걸로 그냥 중국에 딱 가가지고요.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소령주의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 무역업에 뛰었다가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던 인물이 바로 이 장보고. 대단하죠. 그리고 다시 금위환양 해가지고 왕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이 바다에 있는 이 해적들을 내가 다 소탕해 주겠소! 라고 해서 세운 것이 바로 청해진. 이러면서 정말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인물 바로 장보고였습니다. 이 장보고의 중국 네트워크 기지가 어디였느냐? 그곳이 바로 법화원이라는 곳입니다. 법화원이라는 기지. 그리고 신라에서는요 바로 청해진. 완도죠, 완도. 네, 청해진을 통해 가지고 해상무역을 장악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하지만 장보고는 여러분들 평민 출신이야, 흑수 출신이야. 어쨌건 이건 골품지 사회야. 아무리 해도 능력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장보고는 꿈을 꿨던 거야. 자신의 딸을 왕족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마고 죽게 됩니다.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였던 모습들을 이 장보고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비록 장보고의 어떤 그런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그 시도는 많은 사람들의 영감과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장보가 똑같은 해상 무역 세력. 누구? 바로 태조 왕건. 똑같아요. 그 태조 왕건에 의해서 결국은 그 신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 중세를 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는 비록 그 순간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역사 발전에 부합하는 행위였다면 그 행위는 언젠간 제2의 제3의 누군가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것. 그 시도는 그 시기를 단축시키는데 일조한다는 사실.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족 2세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호족 2세대입니다. 자, 이 호족 2세대는요. 누가 있냐면 우선. 네, 우선. 자, 뭐니뭐니도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견훤. 사실은 이 후삼국 시대를 열었던 이 견훤이야말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죠? 네, 바로 완산주.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 비빔밥. 비빔밥. 맛있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의 팁! 전주 비빔밥은 수저로 비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럼 뭘로 비벼요? 젓가락으로 비벼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전주 나오니까 또 그 얘기 한번 합니다. 자, 이 완산주의 후백제의 도읍지 완산주를 누가단 하고 출발을 시켰던 인물이 바로 견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궁예를 들 수 있겠죠. 궁예. 네, 이 궁예는요 송악에서 궁예는 네 송악에서 바로 려를 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제 뭐 마진, 태봉과 같은 그런 국호를 바꿔가면서 네, 자신의 그 지위 기반을 굳건히 하는 모습들. 그러나 결국 견훤도 그렇고 궁예도 그렇고 결국 최종적 승자는 누구?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구? 네,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왕건이었죠. 자, 왕건은요, 여러분들 고려를 세우게 될 겁니다. 중세 고려를 열게 되는 인물이 바로 왕건이더라. 바로 이 견훤과 궁예를 모두 흡수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왕건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명한 신라하대에 등장했던 후삼국 시대.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지방에 이런 성주 장군을 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구마구 등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렇게 서로 막 내가 왕이 될래요 라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권력 투쟁 속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하대 그림 그려지시죠? 여러분들 외울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아, 중앙에 서로 싸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 호족들이 등장했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원종, 애노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났구나. 느낌 딱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신라하대 때 바로 이 호족들의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그런 이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선종이라는 게 있어요. 선종. 이 선종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선종은 뭐냐면요. 교종과 선종이 있는데 교종은 문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자를 알아야지. 그 문자가 뭔데 한자냐? 어려워요. 그런데 선종은 뭐냐면요. 문자를 알지 못해도 누구나 다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골품제에 의해서 누구나 왕이 될 수 없었잖아요. 골과 품 명확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골과 품이라고는 명확한 폐해수적 신분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선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와우.
누가 좋아할까? 차세대를 노리고 있는 호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선종이 유행하면서 이 호족들도 빡빡 밀어주는 거예요. 빡빡 밀어줘. 돈도 주고 절도 지어주고. 그래서 유명한 이런 선종 사찰들이 있어요. 그게 9개의 산에 있는 유명한 사찰들. 선종 사찰들. 그래서 구산선문이라는 용어가 신라 하대 때 만들어주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이때 여러분들 유행했던 거 바로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자, 이 풍수지리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경주의 신라의 수는 어디였죠? 다 얘기했잖아. 제가 지금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풍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경주의 기는 쇠했다.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왕도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다. 그곳이 어디다? 바로 지방호족 내가 있는 곳! 이곳이다! 와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사상적 이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선종과 풍수지리는 당연히 호족들의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바로 신라 하대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종적 승자는 누구? 바로 태조 왕가! 끝! 자, 이제 남국을 배웠으니까 자, 이제 북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국 시대다라고 하는데 북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발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발해가 우리 역사에 편입되는데 참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득공,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 이분의 그 발해고,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을 통해서 남북국이라는 용어 또는 발해가 어떤 우리 역사로 편입되는 어떤 그러니까 계속 연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근거들을 계속 제공하셨던 굉장히 감사한 그런 분이 바로 유득공 조선 후기 실학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먼저 여러분들 발해의 어떤 그 왕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발해의 성장 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상식이다 진짜. 모르면 정말 슬프다 진짜. 네, 누굽니까? 네, 바로 고구려는 고주몽이고 발해는 바로 대조영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대조영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자, 어디에서?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면서 이 발해의 역사가 이제 스타트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발해의 그 왕조 대시예요, 대시. 네. 고구려는 고시였잖아요. 그죠? 네. 바로 이 발해는 이 대시로 출발하고 있더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대조영. 자, 이제부터 이제 또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던 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니 해도 이제 이 발해하면 여러분들, 호전적이라고 할까요? 싸워! 지금 이 발해는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거든요. 근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잖아. 어떤 나라야? 중국. 그렇죠. 바로 나당 연합에서 고구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요. 싫어. 어디가? 당나라 싫어. 어디가? 신라가 싫어. 랩이 나오는데 지금.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백제의 무왕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백제의 무왕. 자, 이 무왕은요. 그래서 이 무왕은 반당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반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 당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와우. 대단한 게 뭐냐면 바로 장문휴를 보내서 바로 당나라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했던 왕이 바로 무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역사는요 이렇게 중국을 공격했던 그런 역사도 이렇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는 싸울 무자 아닙니까? 싸우는 왕. 네. 왜? 고구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나라랑 사이가 좋지. 그럼 우리가 뜨거운 맛을 보여줄게. 라고 해서 무왕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여러분 긴장만 유지할 수는 없고요.
긴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이완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 이완을 담당했던 왕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문왕입니다. 네, 문왕. 자, 보세요. 여기는 싸울 문자, 여기는 그럴 문자. 뭔가 좀 공부 좀 하고, 아이고, 저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냥 좋게 지냅시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요, 예, 바로 친당입니다. 친당. 친당. 당과 좀 친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요, 당나라의 어떤,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당나라의 어떤 그 중앙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육부, 이런 것들을 수입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삼성육부.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신라와도 이제는 교류를 합시다 라고 해서 관계를 틉니다. 그래서 신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죠. 이게 바로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 그래서 문왕 때는요, 이렇게 좀 교류의 어떤 측면에 좀 더 방점을 두면서 국가 운영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왕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쫙 올라가서 이제 전성기 꼭지점을 찍는 그 왕이 등장하니 그 왕이 누구다? 그 왕이 바로 선왕이 되겠습니다. 선왕이 되겠습니다. 선왕. 자, 이 선왕 때가 되면요. 와우, 드디어 중국이 우와, 바로 대단하다 라고 해서 불렀던 이름이 있죠. 바로 해동성국. 네,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정말 잘 나갔던 그런 시기. 전국을요, 무려 우와, 엄청 높아요. 5경 15부 62주. 우후! 거의 뭐 고구려 땅을 거의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영토를 지금 확장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선왕 때. 정말 발의 어떤 그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선왕 때 있었던 모습들이다. 하지만 늘 그랬잖아요. 영원은 없다고요. 이 발해가 만들어진 출발했던 게 이제 698년인데요. 698년인데 발해는 결국 926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네, 바로 거란이죠. 거란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 뭐 재미있는 말로 들으면 뭐 요 근처에 백두산이 폭발했대요. 왜냐면 발해의 수도 상경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 백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게 발해의 어떤 흐름인데 여러분 이때 진짜 시험에 이거 정말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좀 김대건 신부님을 좀 말씀드릴게요. 김대건 신부님. 갑자기 뜬금없이 김대건? 네. 연호를 물어보는 게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김대건 그런데 무왕의 연호는 뭐냐면요. 무왕의 연호는 인안. 김. 말이 안 되나? 김. 문왕의 연호는 김대건. 대흥. 선왕의 연호는 김대건. 건흥. 뭐 이렇게 된다는 것도 뭐 그냥 잠깐만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의 어떤 그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니 뭐니 해도 발해는 고구려 계승이죠. 그죠? 자, 과연 발해가 왜 어떤 면에서 고구려를 계승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왕이요. 발해의 왕이 일본에게 보낸 국서가 있어요. 쭉. 네, 일본에게 보낸 국서가 있어요.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 고려 왕 이렇게 나와요. 게임 끝났지 뭐. 나 고려 왕은 뿡 나온 거예요. 그럼 아니요. 왜냐면 고구려를 예전에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잖아요. 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게 이렇게 문서에 국가들 국가에 보낸 그 문서에 빵 찍혀 나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발해가
우리의 역사와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발해의 역사는요. 러시아도 중국도 우리도 삼국이 모두 다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명실상부 그 맥, 그 뿌리는 발해인들이 스스로 밝혔듯이 우리는 고구려의 계승이다 라는 것이 있다는 거 가장 명백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요. 이 발해의 지배층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지배층에 발해의 지배층에 이 고구려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이 고구려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문화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고구려의 전통적인 난방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 중에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 아이고 게임 끝났지 뭐 이것도. 여러분 중국인들은요 의자에 앉는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엉덩이를 깔고 앉는 문화잖아요. 온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이 발해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돌 문화를 쓰고 있다는 사실, 뭐 명백한 그런 근거가 되기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의 어떤 그 불상과 비슷했던 뭐 이불병좌상. 이불병좌상. 여러분 이불병좌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런 네, 두 명의 부처님께서 서로 앉아있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발해 석등. 발해 석등이라든지 돌사자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요. 아주 그 고구려의 어떤 그 기계 이런 것들을 읽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고 있더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구려를 발해가 계승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구려 계승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네, 요게 이제 발해. 네, 발해라는 나라가 딱 있으면 이렇게 발해라는 나라가 있으면 아하 고구려를 계승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고구려 계승. 고구려의 계승 근거. 발해는 고구려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고구려만 계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당연히 당나라의 영향도 받습니다. 예, 당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 또 뭐가 있을까?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뭐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 문왕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앙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삼성입니다. 아까 여러분 문왕 때 왜 삼성육부 이거 수용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삼성의 내용을 보면 원래 이 중국의 삼성은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분명히 삼성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의 삼성은요. 좀 이름은 좀 달라요. 정당성, 중대성, 그리고 선조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 육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육부. 그럼 육부는 원래 당나라는 이호, 예병, 형, 공이에요. 근데 여기는 충, 인, 의, 지, 예, 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분명 삼성 육부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발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던 나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삼성 육부라고 하는 틀은 가져왔지만 이름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보여주고 있는, 또 어찌 본다면 여기서는 독자성을 또 보여주고 있는 특징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에 영향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는데 그 상경성 용천부에 가시면 왜 오경 15부 이렇게 있잖아요. 부에 가시면 이 주작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요. 주작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당나라의 그 장안성을 모방해서 가져온 거예요. 뭐냐면 그 앞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그 문 앞에 길을 쫙 그냥 직진으로 쫙 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있어요. 광화문 앞에 세종로 있죠.
어때? 쫙 길이 뻗쳐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당나라 장안성의 어떤 그 모습들을 따온 건데 여기 상현 용청부에 있는 주작대로 역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바로 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이거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건 아니고요. 당연히 당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이런 조직들, 이런 어떤 그 행정 조직 같은 것들은 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발해는요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하면서 당의 영향을 받으면서 선왕 때 해동성국가 쭉 올라갔던 그런 나라 바로 남북국에서 북국에 해당하는 나라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